깔때기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앞에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깔때기죠. 먼저 한번 얘기했나요? 지금 우유 같은 거 먹을 때 빨아먹는 거 뭐라고 그래요? 빨대라고 하죠. 빨대와 깔때기의 차이점. 김민정, 자기는 깔때기 되고 싶어? 빨대가 되고 싶어? 어떻게 좋은 것 같아요? 깔때기는 내려가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그릇에다가 그 깔때기를 꽂아놓는 게 물이 잘 받아지겠어요? 빨대를 꽂아야 잘 받아지겠어요? 깔때기. 깔때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 긍정적인 사람은 깔때기에 비유를 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빨대로 비유를 하더라고. 안경을 왜 쓰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을 잘 보려고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답변이고요.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답변하는 걸 말하는 걸 보면 말 속에 항상 긍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끝말 이어가기를 하더라도 항상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 좀 하는 사람들이 가면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 또 행복하고 싶다고 하면 깔때기가 돼야지 빨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절대로 빨대를 병에 꽂아놔가지고는 빗물이 고여지질 않는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인지 평생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볼 때 내가 받아들이는 흡수 능력이 있어야 돼. 누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뭐 할 때 항상 비판적으로 그것을 터부시하는 것보다는 항상 긍정적으로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나를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업 깔때기라고 하는 건 뭐냐? 영업사원의 영업활동 대상 고객들의 어떤 판매 과정에서 유형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 깔때기인데 여기 한 그림을 봐보세요. 아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잠재 그 수많은 그걸 고객을 우리가 잠재 고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잠재 고객을 다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상담을 한다거나 만난다고 하면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결국은 고객을 선별해서 만나는 거니까 잠재 고객이 100이라고 하면 선별 고객은 예를 들어서 50으로 줄 것이고 그 선별 고객 중에서 자기네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니즈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고객이 된다고 하면 그게 바로 가는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 고객이 인지했다 하더라도 자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이나 거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래 조건의 조율이 잘 이루어진 고객을 우리가 가장 가능한 고객, 최상 가능 고객이라 하고 최상 가능 고객 중에서 정말로 이제 판매 종결,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성공으로 이루어지면 그 고객이 바로 신규 고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잠재 고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신규 고객까지의 전체적인 그 영업 활동의 과정에서 고객들의 어떤 그 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업 깔때기다. 우리가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것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건데 그런 롤러코스터 증후군의 방지를 위해서 영업 깔때기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수주 확률 매트릭스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보여주기는 판매 과정에 따른 수주 확률 매트릭스의 활용이 나와 있습니다. 판매 과정 단계별 그 4가지 고객이 있어요. 아까 영업 깔때기에서 본 것처럼 잠재 고객이 있고 선별 고객이 있고 최상 가능 고객이 있고 마지막 이제 가능 고객이 세 번째라 하고 네 번째를 갖다가 최상 가능 고객이라고 하면 지금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등등 해서 이런 고객들 우리가 잠재 고객입니다. 근데 잠재 고객이 내가 그 잠재 고객을 설득해서 수주할 때까지 영업이 이제 판매가 종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 10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선별 고객으로 가보세요. 선별 고객으로 가면 H사, I사, J사는 20내의 40%의 수주 확률이 있고요.
K4, L4, M4는 10 내지 20%의 확률이 있어요. 근데 예상 판매액은 1억 3,500만 원이죠. 그 밑에 각주상에 보세요. 여기서 모든 고객들의 예상 판매액은 1억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H4, I4, J4의 예상 판매액은 얼마예요? 조회인 얼마예요? 20부터 40이니까 평균 얼마예요? 30이죠? 30. 그러니까 1억이니까 H4, I4, J4 3개인데 각각 30이니까 얼마예요? 3, 3은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9천만 원. 그 다음에 K4, L4, M4는 평균이 얼마예요? 15죠? 15를 갖다가 3을 곱하면 얼마예요? 네? 45. 아까 얼마 나왔어요? 아까 H4, I4, J4 얼마예요? 9천. 9천에서 4,500 더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1억 3,500이 된 거예요. 3,500이. 그래서 선별 고객까지 가면 이제 남아있는 수주 기간이 5 내지 10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 고객이 2억 원이 나왔는데 2억 나온 거 계산할 수 있죠? 빨리 계산해 보세요. N사는 얼마예요, 그러면요? N사는 7천만 원이죠? 네. 그 다음에 그 5사하고 P사는 얼마예요? 5천, 5천이니까 1억이죠. Q사는 얼마예요? 3천이죠. 그래서 7천 더하기 3천 더하기 5천 5천 해서 얼마예요? 2억 원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상 가능 고객 R사가 80 내지 100%가 얼마예요? 9천. S가 얼마예요? 7천 7천이니까 1억 4천. 그 1억 4천 더하기 R사가 9천이니까 얼마? 2억 3천.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겁니다. 네. 판매 반응 함수. 요 반응 함수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그림인데 요 그래프가 어떻게 올라가요? 쭉 올라가죠? 올라가요. 근데 1번, 2번, 3번까지는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서서히 올라갔어요? 서서히 올라가죠. 이거 민감도가 작죠. 그러다가 몇 번째 확 올라가요? 3번에서 4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B2B 영업 같은 경우에 한 번 방문해서 성공할 확률은 상당히 작은 거예요. 판매액이. 두 번째 작죠. 세 번째도 작죠. 근데 네 번째 방문하니까 확 올라가죠. 또 다섯 번째가 정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 6번까지 방문하면 7번째 가서부터는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영업을 하더라도 한 번에서 영업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다. 적어도 4번, 5번 정도의 영업으로 이어져야 성과가 있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무직장 10번, 20번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 판매 반응 함수를 보면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고객에 대해서 방문 횟수를 증가할 때 그 고객에 대한 판매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보여주는 함수가 요 판매 반응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 반응 함수는 종속 변수가 예를 들어서 y가 판매액이고 독립 변수가 방문 횟수를 갖다가 함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그 방문 활동 관리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시간 관리에 유용한 건지를 파악하게 해주는 함수가 바로 판매 반응 함수고, 이러한 판매 반응 함수는 관계적 영업보다는 대개 거래적 영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10절에 가서 우리가 구매 과정에 따른 판매 과정의 조절인데, 구매 과정과 판매 과정과 연결성입니다. 고객의 구매 과정이 진행되어야 판매 과정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매 과정과 판매 과정, 우리가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판매 과정이 되는 것이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우리 거 사는 거니까 구매 과정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구매 과정하고 판매 과정이 두 개가 동시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객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며 고객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판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 과정에 종속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과정이다. 표 2-5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영업사원이 실제로 범하기 쉬운 실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갖다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가장 실수가 많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고객사의 구매 과정,
고객사마다 구매 과정이 달라요. 어떤 순서예요. 그러면 구매 과정을 잘 따르지 않은 경우가 가장 실수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 고객사의 니즈를 귀 기울여 잘 듣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실수고요. 세 번째는 판매가 끝나면 사용과정을 제대로 안 해줘요.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아웃도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계속 우리가 이탈하지 않는데 그러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세 번째 요소고 네 번째는 강압적 공격적 불순한 자세를 취한다. 파는 사람이 갑의 입장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네 번째 실수고 다섯 번째는 자사의 솔루션을 제대로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않은 과장된 주장을 하는 경우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영업사원이 영업하면서 범하기 쉬운 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업에서 수동적인 영업이 있고 능동적인 영업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능동적인 영업을 해야 되겠죠. 수동적인 영업은 뭐예요? 영업활동의 시작이 구매업체에서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수동적인 영업이고 능동적인 영업은 반대죠. 그래서 수동적인 영업은 영업활동이 고객의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품질이나 가격이나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소구하는 영업이 주로 수동적 영업입니다. 반면에 능동적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사원은 고객이 공구업체에서 제안 요청서를 발송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먼저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영업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의 구매 과정이 자사에 유리하도록 전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 과정에서 수동적인 영업과 능동적인 영업활동 영역을 보면 능동적인 영업활동은 문제인식부터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문제인식이나 구매 결정이나 정보探查 참여하는 거지만 수동적인 영업이라는 것은 대안을 평가한다거나 제안서를 평가하는 단계부터 영업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수동적인 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편은 조직 구매자의 구매 과정 단계별 영업사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구매자니까 B2B 영업인데 B2B와 관련된 건데 조직 구매자의 구매 과정에서 구매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구매 과정 단계별 영업사원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고객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구매 필요성 인식당에 하는 것이고 조직 구매자의 어떤 구매 과정에서 구매 결정과 관련해서 영업사원의 활동은 문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이나 당위성을 제시한다거나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영업사원의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품 특성의 기술과 관련해서는 영업사원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준다거나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영업활동이 될 것이고요. 공구업체 탐색이나 제안평가와 관련해서는 영업사원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작성한다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내용이 될 것이고요. 공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영업사원이 반론 극복이나 판매 종결하는 내용, 그 다음에 실행과 관련해서는 제안 내용에 대한 실행, 평가에서는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영업사원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왔는데 구매 필요성 인식 단계에서 영업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고객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영업상담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센터에 여러 명 있을 때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유용한 툴로 제시되는 게 의사결정 단위 지도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의사결정 단위 지도인데 마지막은 대표이사가 의사결정을 하죠. 근데 대표이사가 의사결정하더라도 그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 보면 생산부서의 김 과장이 예를 들어서 지게를 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 생산부서의 김 과장이 의사결정하죠.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제시할 것이고 그러면 R&D 부서의 이 과장도 그런 기계가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 우리 회사의 어떤 생산성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거니까 그 사람도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제 구매부서의 송과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느 업체에서 그런 머신을 갖다가 구입할 건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래서 구매부서의 송과장도 그 의사결정의 과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매부 수급과장이 이런 업체에서 이런 것들이 팔고 있고 우리가 그걸 접촉해 보겠습니다 하면 R&D 부서의 부문장 최이사와 생산 부서의 부문장 박이사도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에 과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오케이를 하면 마지막 대표의사가 결정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대표의사의 최종 결제까지 여러 사람들이 구매 결정 과정에 관여하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매 결정 단계에서 영업 활동을 보면 고객으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위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느끼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고객으로 하여금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해결 방안으로 컨셉으로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영업사원은 어떤 경우에서도 항상 자세가 컨설턴트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특성 기술 단계에서 영업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고객이 어떠한 특성을 지닌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품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영업사원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근간으로 해서 제품 명세서가 작성되도록 함으로 해서 수주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즉 자사에게 유리한 가치 기준,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합인, 그 박스에 나와 있는 프레이밍 한번 읽어봐. 제한요. 문 있죠? 예, 그럴 줄 알았어요.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 기준 중에 어떠한 판단 기준을 더 중시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함으로 해서 향후 평가 단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고객에게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고객에게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프레임이라 합니다. 즉 대상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해서 주는 것이 바로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장 판매 과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